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책 김지은입니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프롤로그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말하기는 JTBC 뉴스룸에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2018년 3월 5일이었다. 살고 싶었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고 싶었다. 그때는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 세상에 외치는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는 오로지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했다. 554일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살기 위해 선택한 고통이었지만 세상은 내게 죽음을 요구했다. 안희정의 일부 측근들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 거짓 주장들을 했다. 안희정의 엇나간 팬덤은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들을 유포했다. 대선 경선 때 상대 후보를 여론전에서 이기기 위해 동원됐던 조직과 현란한 선동 방식들이 그대로 이용되는 것만 같았다. 숨통이 첩첩이 막혀왔다. 2차 가해는 야멸차고 가혹했다. 다른 이들과 나눈 대화가 안희정과 나눈 대화라며 떠돌았다. 맥락과 전후 내용이 삭제된 일부 문자 캡처본들이 거짓 주장에 동원되었으며 나의 의료 기록과 병원 진단서가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올라오기도 했다. 자극적인 단어와 그럴듯한 거짓 이야기들이 난무했다.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의 위증과 모략의 깊은 모멸감이 들었다. 모르는 사람들의 작은 말에도 심장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기분이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매일을 고통스럽게 보냈다. 시간은 더뎠고 심신은 지쳤다. 그럼에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 거짓과 권력은 진실과 진심을 이길 수 없다고 믿었다.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했다. 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찾아 제출하고 검찰 조사와 법원 신문을 여러 차례 마쳤다. 심신이 지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결국 2심과 3심에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의는 진실의 편에 있다는 믿음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 대한 공격과 비난은 계속되었다. 조직적인 2차 가해는 더 심해졌고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거짓의 파급 속도는 진실보다 훨씬 빨랐다. 한 문장에 무분별한 선동을 주워 담는 데는 수백 개의 정리된 문장이 필요했다. 재판에 집중하는 동시에 그 모든 말을 홀로 받아내 해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미투 이후 공개적 말하기를 하지 않는 동안 세간에서 나를 이상한 여자로 낙인 찍는 시선과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피고인을 향한 동정은 많아졌다. 피고인 안희정의 정치 복귀를 원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나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야 겨우 안희정과 분리될 수 있었지만 한시도 분리되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만들어진 악녀 프레임 속에 나는 꽁꽁 갇혀 살고 있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세상을 향한 두 번째 말하기를 결심했다. 살기 위해 선택했던 첫 번째 말하기가 극심한 고통을 주었기에 한참을 주저했다. 그러나 거짓이 횡행하는 상황을 이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펜을 놓지 않았다. 마음을 다잡고 쓰고 또 쓰기를 반복했다. 이 책은 그렇게 쓴 글들이 모인 것이다. 책을 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심스레 몇 곳의 출판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출간을 부담스러워했다. 여러 우여곡절 이후 지금의 출판사를 만났다. 지난 2년간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지만 지독히도 고독했다. 죽음을 고민하고 시도하던 그 여러 번의 좌절 속에서 나는 늘 혼자라고 느꼈다. 하지만 글을 쓰는 동안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종이장 뒤에서 나를 묵묵히 지지해주는 누군가와 나긋이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다. 살아내겠다고 아등바등 지내온 시간들이 흰 종이 위에 활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며 위로받았다. 진실과 진심을 담아 있는 그대로의 경험과 사실들을 적었다. 용기를 내어 전해드린다. 편견 없이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치열하게 적어낸 이 기록으로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피해자를 향해 연대의 손길을 건넨다. 2020년 2월 김지은.
그녀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했던 또 강요했던 1차 재판에 분노했었습니다. 안희정 씨는 진보적인 가치관을 표방했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해 말하는 안희정 씨를 저 또한 좋아했었습니다. 그가 말한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가치를 저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운하면서 성폭력을 자행한 그의 이중자 때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피해 당시 한입거리도 되지 않는 사냥감이 된 느낌이라고 적었던 김지은 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묻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던 그녀를 지지하고 연관 검색어 안희정 김지은 문자를 읽겠습니다. 닭을 쏠 수 없어서 일부러 빗 맞췄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국내 어느 기업 회장이 워크숍 장소에서 직원에게 화를 주면서 살아있는 닭을 향해 쏘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이 망설이고 신용만 하자 화를 내며 일본도를 직접 가지고 왔다고 들었다. 이런 권위에 의한 강요 외에도 폭행 등의 갑질이 논란이 됐다. 피해자, 즉 직원들은 거부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2015년에는 교수가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 감금한 잔혹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고발된 적도 있었다. 이처럼 사회에는 위력을 경험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이 이전부터 많이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위력의 상황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상사에게서, 교수에게서, 선배에게서 힘의 작동 원리에 따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함께 적용되는 것이 위력이다. 위력의 무서운 점은 위협적인 말을 듣지 않아도 스스로 몸이 굽혀진다는 것이다. 위력은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다. 타인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인 힘이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할 경우도 포함된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힘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 때로는 직급으로 인해, 때로는 성별로 인해, 때로는 나이로 인해, 때로는 조직이나 재물로 인해 그렇게 각자의 일상에 위력은 늘 존재하고 있다. 그 위력에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참는 일이 많다. 그럼에도 개인은 그 안에서 자신의 업무나 학업을 쉼없이 이어나간다. 위력이 존재한다고 해서 학교나 직장을 바로 그만두지는 않는다. 그것이 위력의 실상이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다. 그 위력 아래 있었다. 나는 안희정의 수행비서로 안희정의 지휘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이자 그 권력 안에서 안희정의 위력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공적인 업무 공간에 있었다. 나와 일했던 사람 대부분은 안희정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모여있던 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보낸 것이라며 언론에 문자를 공개한 사람들은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안희정의 최근 측근들이었다. 내가 수행비서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감시하듯 나의 말투, 표정, 태도, 감정, 표현까지 하나하나 지적했던 사람들이었다. 안희정 조직 내에는 계파 같은 게 있었다. 조직 내 참모진 서열순이라거나 그 최측근 참모진 밑에 서로 줄서기, 최측근 경쟁, 평판 경쟁, 충성 경쟁 같은 것이 존재했다. 어찌되었건 나는 거기에 낄 수조차 없었다. 나는 조직 내 위력에서 가장 밑에 있었다. 누구에게도 밉보여선 안 됐고 어떤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납작 엎드려 기어야 하는 위력의 법칙이 조직 내 힘의 역학에 따라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항시 생존 본능의 스위치를 켜두고 지냈다. 그런 생계형 정신노동이 일상인 직장에서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나쁘끄러운 일이다. 게다가 정식 수사기관의 검증을 통해 나온 자료도 아니었다. 대화의 맥락과 내용은 모두 빠진 채 일부만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다. 어떤 자료는 이름 없음으로 나오고 마치 수정된 문서 파일처럼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유도신문할 수 있다고 말했던 안희정의 변호사는 언론에 공개된 문자를 내게 보였지만 문자 상대는 안희정의 최측근이다. 저대로는 어떤 의미인지 나도 파악이 안 된다. 전문을 보여달라.
하자 그냥 넘어갔다. 문자뿐만 아니었다. 재판 과정은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었다. 찔러보기 아니면 넘어가기, 정신이 혼미했다. 찔러보기 중에 나온 그 알 수 없는 문자 중에 하나, 전문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여주지 않은 그 문자 중에 하나, 어떤 의미도 없는 문자 중에 하나, 안희정 최측근에게 보낸 문자 중에 하나, 모두 반박했다. 그러나 지금 온라인상에는 그것이 마치 재판 중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배척된 아주 중요한 자료처럼 도배되어 있다. 그 문자를 나눈 사람 중 일부는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면 자신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변 사람에게 말하기도 했다. 가까이서 모셔보니 어때? 실망스럽지? 수행비서로 일할 때 안희정의 어느 참모는 만날 때마다 내게 그렇게 물었다. 그럼 늘 나는 짜인 답변을 해야 했고 안희정에 대한 칭송과 함께 선배에 대해서도 칭찬을 덧붙였다. 그 선배에게는 늘 입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 나는 그 선배를 아주 깍듯이 대했다. 항상 도청의 일정과 비서실장의 일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선배가 스위스 출장 일정을 모두 기획했고 그 일정이 어떠냐고 내게 물었다. 평소 빡빡한 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던 선배였기 때문에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괜찮았다는 의미로 선배의 기분을 맞추고자 릴렉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이상한 의미로 주장되었다. 안희정 조직에는 기자 출신과 연설 작성자들이 있었다. 글을 쓰고 스토리를 구성하고 언론을 다루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문자를 상황에 편집하여 있지도 않은 일들을 추측하며 그것이 어떤 증거인양 말했다. 조직에 있는 한 살 많은 선배에게 보낸 문자들을 교묘히 혼란스럽게 붙여 안희정과 보낸 문자처럼 글을 써서 내보내기도 했고 이를 그대로 받아 적은 언론사는 안희정 오빠라는 기사 제목을 붙여 오보를 냈다. 현재는 기사 제목이 정정되었지만 이미 확산된 보도는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블로그로, 유튜브로, 트위터 등으로 공유되고 재가공되었다. 미투 직후에는 한 언론사가 공무 중 안희정을 수행하던 영상에 나온 나의 모습을 마지막 피해 당일 CCTV 장면처럼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서 내보냈다. 얼굴을 꼿꼿이 쳐들고 있는 게 피해자가 맞느냐는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다. 어떻게 그 장면이 그 언론사의 CCTV 영상처럼 노출되었던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그 후로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언론사의 사과나 정정 보도는 찾을 수 없고 그 가짜 빨간 동그라미 CCTV 캡처본은 온라인상의 붉은 상흔처럼 남아있다. 이런 여론전을 통해 성폭력의 사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소설들만 돌아다녔다. 안희정의 성폭력 범죄를 증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다. 그런 자료들이 재판에서 증거로 다루어졌고 판결문에 인용되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은 비공개였다. 불륜이 성공하자 기세에 이어 사법부를 공격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동들이 2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일부 언론들도 같은 사안 다른 판결이라며 피해자 말이면 다 믿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기사를 썼다. 추가 증거와 추가 증인 진술에 피고인 진술까지 그 외 모든 점에서 1심과 2심은 엄연히 다른 재판이었다. 그저 공소 제기된 범죄가 같을 뿐이다. 성폭력 범죄에서 가해자 측, 특히 가해자의 가족들, 직장 동료들의 2차 가해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들었다. 보통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 털기, SNS 털기, 메신저 털기 등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가해자가 첫 번째로 하는 작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2차 가해, 2차 피해의 아주 대표적 기록적 사례로 꼽힐 정도로 그 심각성이나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했다. 전에 없는 2차 가해와 2차 피해, 이것이 강의 주제나 연구 케이스가 되는 것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다만 내가 소망하는 일은 나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 당시 김지은 씨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랬습니다. 피해자답지 않게 열심히 일해왔다는 이유. 성실히 산 게 가해자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었고 일을 그만두고 캠프에 간 것은 팬심이었고 근무 시간 제한 없이 일한 것이 피고인을 좋아해서였다고 해석됐습니다.
24시간 업무 중인 비서에게 상사의 지위는 24시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사권을 가진 상사의 지시에 고의적으로 성범죄에 이용한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죄를 얘기할 때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는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평소 민주주의, 젠더, 소통을 말하던 안희정 지사의 그 꾸며진 이미지로 정치를 하는 피고인을 김지은 씨는 괴물처럼 보였다고 또 무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하는 활동가들이 존재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론이나 2차 피해에 대한 고발을 대신해주고 사람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 사건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선배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의 인간관계나 안락한 미래보다 정의를 보려고 노력했던 그분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공감과 지지가 또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피해가 일어난 상황에 주목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상황 묘사에 집중했던 사람들, 또 언론들,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할까? 아니면 여러 압박과 어려움 속에도 진실을 증언해준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설 것을 다짐해보고 또 거짓과 혐오의 댓글 이런 것들로 아파하는 사람에게 위안이 되는 자로 서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지은 씨는 직장을 잃고 마음의 병을 얻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이타적인 예민함, 그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살아서 증명할 것이다 읽겠습니다.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여전히 무섭고 두렵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안희정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롭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나와 교류했던 동료이기도 했다.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꼈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생존해 있는 건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분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시간들 속에 있었다. 정신을 온전히 부여잡기에도 버거웠다. 언제든 또다시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 두렵다. 내가 받은 도움을 나와 비슷한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그들의 두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 결코 주저앉지 않고 굳건히 살고 살아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싶다. 말을 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내가 만난 분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이어졌다. 다들 안 믿어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다. 이 조직 내에서 절대 말할 수 없었다. 말했다면 아마 내가 죽었을 거다. 지금도 너무 두렵고 무섭다. 안희정의 사람들에게 계속 감시당하는 것 같다. 숨 막힌다. 피해자에게 들은 말이다. 나는 안희정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고소나 미투를 권유하지 않는다.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가 고발한 2차 가해 악성 댓글러들은 10개월이 지나서야 검찰로 송치되었고 모욕, 명예훼손죄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제 2년이 되어가지만 처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사건도 있다. 담당 검사가 고발자와 피고발자의 대질 조사를 2018년 12월에 진행했지만 이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기존 담당 검사는 인사 발령을 받아 다른 곳으로 갔다. 새로운 검사로 바뀌었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쳐 포기하고 싶어질 때쯤 항상 다시 시작되는 것이 성폭력 재판 같다. 그동안 항상 펜을 가지고 다녔다. 누워있다가 쓰고 걷다가 쓰고 누구를 만나다가도 썼다. 휴대폰에 손에
광고지에도 썼다. 힘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일이 이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이었다. 나를 지탱해 준 것도 숨쉬게 해준 것도 글이었다. 지난 기억을 떠올리고 아픔을 회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기록하고 또 기록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거칠고 가지런하지 못할지 모른다. 부족한 글이지만 파도에 휩쓸려 마모되어 작아진 조약돌의 흔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작고 투박한 조약돌 안에 지난 힘겨운 시간을 그대로 기록했다. 완결을 바랐다. 기록을 모두 마치면 책이 끝나듯 이 힘겨운 싸움도 끝이 나길 소망했다.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미결이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 문장의 마침표가 그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이 책 마지막 부록에는 세상에 외친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1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 2018년 7월 27일에 있었던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리고 1심 무죄 선고 입장문, 그리고 2018년 9월 20일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기고문 노동자 김지은이고 싶습니다 등의 글들이 있습니다. 부록 꼭 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서희 선생님께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선한 움직임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이서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닮고 싶은 분이세요. 24번째 책 함께 읽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은 아쉬움으로 남기겠습니다. 부디 김지은 씨에게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